그럼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하나가 이게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면 그것이 우리 각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또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담론을 또 강화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통일이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는 너무 공리주의적이고 효율성에 관한 문제, 또 통일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느냐라는 쪽으로 너무 그런 공리주의적 접근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물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통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 그런 것이 통일의 목적이지, 거기서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일했을 때 그것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를 축적한다,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것이고 너무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담론이기 때문에 어떤 큰 울림을 지속적으로 갖기가 어렵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데 대해서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으로 뭘 더 해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지도가 높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 가치는 자유와 인권,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에 대한 그러한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주고, 우리와 같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통일의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그러한 자유화라는 것으로 접근할 때 이런 우리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이게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훨씬 동력을 만들 수 있고, 또 국내나 또 국제적으로 연대를 만드는데 훨씬 다시 말씀드리면 동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의 확대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질 때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좀 더 어떤 거기에 동력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훨씬 더 궁극적 통일이라는, 그러나 자유화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늘 북한 자유화라는 용어를 쓰도록 늘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하면 북한은 김과의 세습 독재에 의한, 현재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북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이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또 유튜브를 봐도 온갖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서는 모두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메디컬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어떤 추측, 추론, 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김정은은 키가 우리는 한 170 정도로 보는데
미 측은 168cm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 측은 김정은이 와서 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바이오 데이터를 채취하는 또 고도의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때 한 90km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추정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은 한 145km 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70에 145km면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만성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방에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또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다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시간 또 연설하는 이런 걸 보면 실제 활동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김정일이 이제 스트로크 일으켜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때 미측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독재자들의 그 앞날을 특히 건강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독재자들은 의사의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김정은이도 지금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뭐 막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일하는 스타일이 밤늦게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뭐 김정일이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인데 어쨌든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건강 그 몸의 상태에서 생활 습관 이런 걸 볼 때 사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40세가 되면서 이제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8일 날 그 당 간부들, 북한 정권의 주요 간부들이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이어서 이제 그 김정일 혁명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김정일 우상화의 한 중요한 그런 테마로 띄웠는데 그것은 이제 김정은이 이민 위천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백성을 하늘처럼 우러러본다라는 그 한자 말 옛날부터 저희도 뭐 많이 써온 말입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핵무력, 미사일 이런 것을 이제 강국이 됐다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그것을 김정일 혁명사상이라고 해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물론 김정은이는 금수환궁전 참배는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그 친근한 어버이라고 우상 선전 가요죠. 그것을 이제 띄워서 노래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초상화를 그전에는 그걸 게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조선노동당 그 학교인가에 거기에 처음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김정은이 이제 그 단독 배지도 당 간부들이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김정은이를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소위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도 김정은이는 금산에 가지 않았고, 그 금산 궁전에 참배한 간부들을 조선 노동당사로 불러서 거기서 자기가 치하를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보였고, 금년도에 또 태양절이라는 사이로 그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태양절을 그런 용어를 이제 쓰질 않고 4.15 또는 4월 명절 이런 말로 바꾸면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또 김정일에 대한 이런 흔적을 서서히 옅게 해가는 그런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이런 김정은 우상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북한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금년도에 4년 만에 3.1%의 그 성장률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경제 규모, 실제 규모로 보면 2016년 대비해서 9%가 축소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훨씬 축소가 됐다. 당시 35조 4천억 원의 규모에서 그 금년도에는 32조 3천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저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입니다. 이 북한의 대중무역이 주종인데 금년도에 27.2억 불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년에 코로나 대비해서 한 82%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대비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급격하게 금년도에 사실은 또 전년 대비해서 이걸 보면 19%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액이 확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자기네 계획 경제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미국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그 자기네들이 계획 경제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그 제도인데, 다만 그러한 계획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식량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물자가 없어서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그 시스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어서 이번에 또 계획 경제를 다시 복원하겠다. 김일성이 늘 주장한 게 북한의 3대 자랑거리, 또 남한에 대한 우위라는 것이, 모든 주민은 먹는 것에 대한 걱정할 게 없다. 배급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급하고, 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통해,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의 말로 남조선에 비해서 자기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해서 굉장히 그것을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 아시다시피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이 이제 다시 그 어떤 배급제를 되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방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금년도에 20승 10 정책이라고 해서 20개의 군을 지정해서 10년 내에 그 현대적인 최소한의 공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 매체의 선전에 하면 한 금년도에 80% 달성을 했다, 목표에.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외화 수요가 폭발해서 지금 1불당 1월 달에 9,670원 하던 게 지금은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인플레가 생겼고, 또 쌀값도 1월 달에 키로당 5,450원 하던 게 지금 한 7,000원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그 북한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사실상 자원이 지금 핵 미사일 개발에 있는 자원 모두 투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회 제재라든지 또는 한미일 또 EU 이런 국제적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원료라든지 또는 식량이나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북한의 경제가 호전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의 그 대외적 행보 전략이 상당한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큰 실책을 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북한이 지금 어떤 체제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났거나 또는 유년기를 보낸 지금 이제 25세에서 44세 정도의 북한의 이제 그 주류 사회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인데 인구의 약 29%가 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런 장마당 세대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 관계하는 연구하는 분들은 한국판 MZ, 북한판 MZ 세대다 그러는데 사실 이들은 자라면서 유년기를 통해서 당이나 또는 국가의 이런 어떤 공적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자기 부모들이 또는 본인이 장마당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를 통해서 생존을 확보해온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만 거기서 교환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교환되고 정보가 유통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북한 젊은이들은 그러한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이런 외부의 문화에 접하는 특히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세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런 김정은의 지시라든지 또 노동당의 지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긴 하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또 외부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생각도 좀 유연하고 또 그러한 것을 더 즐기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강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데서는 참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저항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북한 관계를 쭉 보더라도 우리가 탈북민들 쭉 뭐 인터뷰를 해보든지 조사를 해보면 사실 뭐 이념이 자유 이념이 어때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가 사실은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에서 최대 위협으로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호 장관께서 그 8.15 통일 닥트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는데 노동당과 장마당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많이 이제 얘기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은 노동당과 장마당의 싸움이다. 두 당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북한 당국이 그런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신문에서도 이런 새로운 세대가 돼서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장마당 세대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런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평양에서 대회도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는 그들이 소위 3대 악법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장마당 세대가 체제 위협적인 요소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지 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지 청년교양보장법 같은 법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문화 창작물이라든지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부른다든지 또는 유포할 때는 최대 사형까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또 이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단속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여러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또 항상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